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행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려 다가오는 순간 서연이 정광석화처럼 요원들을 맨손으로 제압한다. 뭐야? 이 여자가! 당황하는 수사관들 앞에서 하늘에 군용 헬기가 나타난다. 박서연 씨는 쓰리스타 장군의 여동생입니다.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뀐다. 오늘은 안기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일어난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외곽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서연책방이라는 낡은 간판의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책방 주인은 박서현이라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학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7시에 책방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볼 때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곤 했어요. 서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이장이 인사를 건네면 서연은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도시 사람의 예의라고 여겼죠. 책방 안은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헌책방과는 달리 서연의 책방에는 군사서적과 첩보소설이 유독 많았어요. 선반 한 구석에는 6.25 전쟁사, 한국 전쟁 비화, 세계 특수부대 전술 같은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왜 이렇게 많이 두시나요? 가끔 책방을 찾는 젊은 손님들이 물어보면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대답은 늘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서연은 항상 책방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누군가와 짧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끔 단편적인 말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상황 정상. 네, 이상 없습니다. 주간 보고 완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어딘가 회사나 연구소에 정기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의 내용은 일반적인 업무 보고와는 조금 달랐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 주민센터에서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말이야, 참 이상한 구석이 있지 않아? 어떤 게? 혼자 사는 처자가 밤늦게까지 뭘 하는 건지. 가끔 책방에서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더라고. 그게 뭐가 이상해? 책 읽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보니까 책방 뒤쪽에서 무슨 기계 소리가 나더라고. 뭔가 작업하는 것 같던데. 아주머니들의 수다는 계속됐습니다. 서연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책방 문을 닫고 2층 자신의 거처로 올라갔습니다. 간소한 원룸 구조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주거 공간과는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옷장 한쪽에는 검은색 가방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일일 점검 완료. 이상 신호 없음.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고요한 마을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용하네.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작은 액자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의 계급장에는 별 3개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은 지금의 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정말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평범한 삶은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곧 그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같이 7시에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밤새 불안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오전 10시쯤 책방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도시적인 차림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인사를 건네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군사서적 코너에 머물더니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 80년대 간첩수기 관련 책이 있나요? 남자의 질문에 서연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80년대 간첩수기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찾으시는 건가요? 실제 북한 공작원이 쓴 회고록이나 그런 종류의 책 말입니다. 연구 목적으로 필요해서요. 서연은 남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책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서나 소설 정도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남자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며 다른 책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고르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특정한 정보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책은 어떤가요? 남자가 집어든 것은 한국 전쟁 비화라는 책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좋은 책입니다. 전쟁 당시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숨겨진 이야기라. 흥미롭네요. 남자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런 책들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전공이 관련 분야인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역사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별다른 전공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셨다는 말이 맞나요? 마을 분들이 그러시던데. 남자의 질문은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네,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고향이에요. 어느 나라에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자의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질문은 좀 곤란합니다. 책을 사실 거라면 계산해 드릴게요. 남자는 서연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확신한 듯한 기색이 스쳐갔어요. 그럼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남자는 한국 전쟁 비화를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서연이 계산을 하는 동안 남자는 계속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총 8,000원입니다. 카드 결제되나요? 네, 됩니다. 남자가 카드를 건네면서 서연은 그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손가락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계산이 끝나자 남자는 책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남자가 책방을 나서자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로 향했어요.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책방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모니터를 켜고 주변 감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온 남자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8시쯤 서연은 책방 주변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책방 뒤편에 설치해둔 소형 CCTV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사라진 거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 CCTV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급히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둔 장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뒤편에 전문적인 감청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신형이었어요. 이런, 서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낯선 차량 2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 엔진을 끄고 정차해 있었어요.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며 차량들을 지나쳤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용하던 통신 채널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됐군. 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책방에 온 남자, 사라진 CCTV, 감청 장비, 그리고 마을 입구의 차량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오빠와 함께 찍은 그 사진 말이에요. 오빠,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삶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신 차단이군. 서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통신 차단은 정부 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되자 평소처럼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7시 30분쯤 마을 입구에서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나타났습니다. 차량들은 천천히 책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은 카운터에서 차분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승합차들이 책방 앞에 정차하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8명 정도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안기부 수사관입니다. 박서연 씨죠?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제 책방에 왔던 그 남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각종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행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책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간첩 행위 관련 증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오세요. 수사관 중 한 명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은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다가오는 수사관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동시에 옆에 있던 또 다른 수사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뭐야? 이 여자가. 수사관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연은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숨겨둔 비상장치를 작동시켰어요. 제압하라. 저항하고 있다. 수사관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전투 요원처럼 민첩하고 정확했어요. 책장 사이로 몸을 피하며 서연은 천장 위에 숨겨둔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작은 송신기였어요. 이런 젠장,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수사관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민간인을 체포하러 온 줄 알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은 송신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낮은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본부의 지원 요청.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수사관들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는 사이 헬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마을 상공에 군용 헬기 한 대가 나타났어요. 저게 뭐야? 수사관들이 헬기를 올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작전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헬기에서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기부 수사팀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시오. 이는 국방부 직접 지시입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국방부가 개입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다.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니 완전 무장한 군인 2명이 내려왔어요. 국방부 연락 장교입니다. 즉시 작전을 중단하시오. 군 연락 장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계급장을 본 안기부 수사관들은 망설였어요. 우리는 합법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박서연 씨는 현재 국방부 보호 대상입니다. 더 이상의 접근은 금지됩니다. 연락 장교의 말에 수사관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박서연이 누구이기에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일까요? 그 사이 서연은 조용히 책방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장군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가족 보호 요청입니다. 연락 장교가 추가로 말하자 수사팀 리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쓰리스타라는 말에 모든 수사관들이 긴장했어요. 쓰리스타? 설마. 네, 맞습니다. 박서연 씨는 박철민 중장의 여동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서연은 이제 책방 밖으로 나와 수사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범한 책방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오빠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위협이 아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잘못된 정보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죠. 하늘에서는 더 많은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군용 헬기 편대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삶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마을 상공을 가득 메운 헬기들의 로터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헬기 편대가 마을 상공에 도착하자 그중 가장 큰 블랙호크 헬기가 책방 앞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강력한 로터 바람에 주변의 나뭇잎들이 휘날렸어요. 헬기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연락장교였습니다. 가슴에는 특수부대 출신임을 나타내는 휘장이 달려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안기부 수사팀장님,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락장교가 수사팀 리더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합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방부가 개입할 이유가 박서현 씨의 신원을 확인해 보셨나요? 연락장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사팀 리더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간첩 활동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신원은 일반 민간인으로. 아니요. 박서현 씨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연락장교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청룡작전 소속 암살부대 요원입니다. 작전명 구호였죠. 그 말이 떨어지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룡작전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청룡작전이라면 설마 그 전설적인 수사관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청룡작전은 군 내에서도 극비 중의 극비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19년간 국가를 위해 그림자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연락장교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박철민 중장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사팀 리더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철민 중장은 군 내에서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간첩 활동 증거를,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제가 간첩이라는 증거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궁금하네요. 수사팀 리더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받은 정보는 익명의 제보였거든요. 익명 제보로 감청 활동과 의심스러운 통신이. 감청 활동이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감청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를 감청하고 있었던 거네요. 어제 뒷산에서 발견한 장비 말이에요. 연락장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뒷산에서 감청 장비를 발견하셨다고요? 네, 최신형 장비였어요. 아마 며칠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서연의 말에 수사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정보는 조작된 정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장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서현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 같네요. 그 순간 수사팀 내에서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몰래 무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계시나요?
서연이 그 수사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어요. 아니요. 그냥 이상하네요. 작전이 중단됐는데 왜 계속 무전을 하시죠? 연락장교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 수사관을 바라봤습니다. 무전기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럴 필요는 거부하실 이유가 있나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가자 그 수사관이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바닥에 던지며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그 수사관을 제압했어요. 놓아줘. 수사관이 발버둥 쳤지만 서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해 보세요. 서연이 연락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진짜 안기부 요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락 장교가 즉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람 신분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안기부에 이런 요원은 없어요.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안기부 요원들도 당황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죠? 아마 북한 잠입 요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간첩이 저를 간첩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제보, 감청 장비, 조작된 신분의 가짜 수사관까지. 그렇다면 안기부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군요. 연락 장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수사 지시도 정당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진짜 안기부 수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연은 제압한 가짜 수사관을 바닥에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어요. 뭘 말입니까? 제가 박철민 중장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히 건드렸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가족을 건드리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더 많은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위협적인 소리였어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날 밤 10시 서연은 책방에서 연락장교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수사관은 이미 군 당국에 넘겨진 상태였어요. 오늘 일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연락장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기부 내부에 침투한 세력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너무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서연의 비상통신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오빠인 박철민 중장으로부터의 연락이었어요. 서연아, 괜찮니? 네, 오빠. 괜찮아요. 내가 지금 부산에 있어서 바로 갈 수 없지만 내일 아침에는 도착할 거야. 그때까지 조심해. 알겠어요, 오빠. 통화를 마친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듯한 발소리였어요.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 연락장교에게 속삭였습니다. 연락장교도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어요. 갑자기 책방 유리창이 깨지면서 최루탄이 던져졌습니다. 동시에 앞뒤 문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했어요. 국정원 특수부대다. 저항하지 마라. 괴한들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작전을 펼칠 리가 없었거든요. 이것도 가짜예요. 서연이 연락 장교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최루가스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어요. 괴한들은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서연과 연락 장교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마취총을 발사했어요. 서연이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연락장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대방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몇 시간 후 서연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깨어났군요.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펴봤지만 창문도 없는 지하실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로 봐서는 40대 정도로 추정됐어요. 무슨 정보를 원하는 건가요? 박철민 중장의 작전 계획서와 군 기밀 접근 코드입니다. 서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오빠였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책방 주인일 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청룡 작전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박철민 중장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남자가 서연의 통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해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통신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남자가 손짓하자 다른 괴한이 이상한 주사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자백제가 아닙니다. 기억을 혼란시키는 약물이에요. 맞으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약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무의식 중에 모든 걸 말하게 될 거예요. 주사를 맞은 후 서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뒤섞이며 혼란스러워졌어요. 오빠, 어디 있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빠가 보고 싶어요. 무서워요. 박철민 중장의 연락처를 말해보세요. 신문관이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과거의 기억 속에 빠져 있었어요. 오빠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군 기밀 코드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오빠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군 기밀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군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텐데. 신문관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 서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이제 안 할래. 다 버릴래. 뭘 안 한다는 거죠? 군인. 나도 오빠처럼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사람을 죽이는 건 싫어요. 서연의 말에서 신문관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청룡 작전에서 뭘 했습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꿈처럼, 악몽처럼.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약물의 효과로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혼란 상태였어요. 한편 박철민 중장은 여동생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위성 직통 코드를 발동하라. 중장이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통신망이었어요. 각 군단에 비상경계령을 내려라. 내 여동생을 찾을 때까지는 모든 작전을 중단한다.
부하들이 명령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체의 군사 시스템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가동되는 순간이었어요. 지하실에서 서연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와줘. 무서워. 그녀의 간절한 부름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박철민 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작전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부하 장교들이 긴급히 소집되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동생 박서현 하사의 행방이 12시간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된 위치는 충청도 서현 책방이었습니다. 참모장이 보고했습니다. 중장은 여동생의 군 계급을 정확히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했어요. 감시 위성 자료는 국정원에서 해당 지역 위성 자료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보안상 이유라면서요. 중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국정원이 차단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하면 된다.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 통신망 셧다운을 명령한다. 민간 통신 포함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라. 장군님, 그것은 너무 과격한. 내 여동생이 실종된 상황에서 과격하다고?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년간 국가를 위해 그림자로 살아온 내 여동생을 누군가 납치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다. 부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철민 중장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사령부 직속 검은망을 가동하라. 모든 정보기관의 동향을 감시한다. 검은망이라면 그건 전시에만 사용하는. 지금이 전시다.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자들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1시간 후 한국 전체의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휴대폰도 인터넷도 모든 것이 먹통이 됐어요. 오직 군 전용 통신망만 살아있었습니다. 국정원 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박철민 중장이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그의 여동생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국정원 간부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요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박서현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정체? 그녀는 청룡작전 암살부대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요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 북한 간첩조를 소탕한 인물입니다. 김정우 일당을 모두 제거한 것도 바로 그녀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우 일당은 10년 전 한국의 침투에 큰 피해를 준 북한 공작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김정우 일당 중 일부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조직 내부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김정우 일당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부장님, 혹시 추가 정보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부장이라 불린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김정우 일당은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년간 복수를 준비해 왔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부장님, 무슨 말씀을? 박서현이 우리 동지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수할 차례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북한 잠입 요원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진짜 간첩이었군요. 한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아차렸네요. 너무 늦었지만요. 가짜 부장이 권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한편 박철민 중장의 작전실에서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여동생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다? 서울 외곽 폐공장 지하입니다. 그런데 뭐? 그곳을 관리하는 회사가 국정원 산하 위장 업체입니다.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국정원이 내 여동생을 납치했다는 뜻인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다.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수부대 전체를 출동시켜라. 그리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다. 청와대에요? 국정원이 군 장성의 가족을 납치했다면 이것은 쿠데타 시도나 다름없다. 중장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잠입 요원들이 국정원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철민 중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국정원 내부 정화 작전을 즉시 실행하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는 여동생을 구하려는 오빠가, 다른 쪽에는 복수를 꿈꾸는 북한 잠입 요원들이 있었어요. 지하실에서 서연은 여전히 약물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와줘.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이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작전명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중장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건드린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마라. 서울 상공에 군용 헬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서울 상공에 12대의 군용 헬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블랙호크에는 박철민 중장이 직접 탑승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 2분 전입니다.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중장은 무전기를 들고 전체 편대에 명령을 내렸어요. 작전명 복수 최종 단계에 돌입한다. 생존자 확보가 최우선이다. 로저, 이해했습니다. 각 헬기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한편 폐공장 지하에서는 서연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열이 나고 있었어요. 이상하군요. 약물에 이렇게 강한 저항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신문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르네요. 그럼 더 강한 약물을. 안 됩니다. 더 투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지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벌써 찾아온 건가? 신문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모든 증거를 폐기하라. 그리고 여자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녀는 아직 우리에게 유용해요. 북한 공작원 김정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김정호 일당의 생존자였어요. 박철민이 직접 왔다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군요. 지상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채로 각 입구를 봉쇄했어요. 내가 직접 들어간다. 박철민 중장이 헬기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장군님. 내 여동생이 안에 있다.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중장은 권총을 꺼내 들고 공장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 특수부대원들이 따라붙었어요. 공장 1층에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지하로 가는 통로를 찾아라. 중장의 명령에 부대원들이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여기입니다. 중장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하에서 저항이 시작된 거예요. 적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상관없다. 돌파한다. 중장이 선두에 서서 지하로 진입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젊은 부대원들보다 더 민첩했어요. 지하 복도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어요. 항복하라.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중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북한 공작원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박철민, 내 여동생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김정수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10년 전의 복수를 받을 때가 왔다. 복수? 중장이 멈춰섰습니다. 내 여동생이 우리 동지들을 죽였어. 이제 내가 그 고통을 느껴봐야 할 차례다. 그 말을 들은 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감히 내 여동생을 건드렸다고? 중장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동생을 돌려줘라. 그럼 너희를 살려주마. 웃기는 소리. 우리가 10년간 준비한 복수를. 그때 안쪽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오빠야?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릿했지만 오빠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서연아, 중장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왔다. 조금만 참아라. 오빠, 무서웠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물 때문에 정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중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 공격 개시. 강력한 화력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김정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끝났다. 중장이 김정수 앞에 섰습니다. 내 여동생이 어디 있나? 저기 안쪽 방에. 김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중장이 그 방으로 달려가자 의자에 묶인 채 의식을 잃은 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중장이 서연을 안고 의자에서 풀어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오빠. 정말 오빠야? 그래, 내가 왔다. 이제 괜찮아. 서연이 오빠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오빠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늦었어. 아니야. 오빠가 와줘서 고마워. 그 감동적인 순간, 김정수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숨겨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거예요. 다 같이 죽자. 하지만 서연이 오빠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약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서연이 수류탄을 집어 던졌습니다. 수류탄은 복도 끝에서 폭발했고 김정수만 그 폭발에 휘말렸어요. 아직도 그 실력이 남아있군. 중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19년간 몸에 밴 훈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서연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철민 중장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정원장이 나타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내부에 침투한 북한 간첩들을 색출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실책입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가안보기관이 오히려 안보를 위협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어요. 나의 여동생을 너희가 체포하겠다고?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대형 전광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기밀 해제된 문서가 표시됐어요. 암살부대 9호 박서현 -19년간 국가를 위해 그림자였던 자. 모든 사람들이 그 문서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서연의 진짜 정체와 공적이 공개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중장이 여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충청도 마을의 작은 책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서연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했어요. 서연 씨,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마을 이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네, 이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도 예전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보다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책방 안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군사서적과 첩보소설이 많았지만 새로 추가된 코너가 있었어요. 바로 가족 코너였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책들, 형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선반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런 책들은 새로 들여오신 건가요? 젊은 손님이 물어보자 서연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해요. 오후 3시쯤 책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철민 중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민간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빠,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중장은 책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워 보이는구나. 오빠도 이제 편해 보여요.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실제로 박철민 중장은 여동생을 구출한 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서연아, 사실 말할 게 있어. 뭔데요? 나 군에서 은퇴하기로 했어.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갑자기 왜? 이번 일로 깨달았거든.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말이야. 중장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너무 오래 외롭게 살았어. 이제는 오빠가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울지 마. 좋은 일인데. 중장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바로 옆집에 집을 하나 샀어.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서연이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자 두 남매는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정한 대화였어요. 서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가끔요.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찾아왔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오빠도 나라를 지키느라 바빴잖아요. 서연이 오빠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 다 자유해요. 그냥 평범한 남매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 평범한 남매. 중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야. 며칠 후 박철민 전 중장은 서연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두 남매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어요. 아침마다 두 사람은 함께 책방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책을 정리하는 동안 전 중장은 차를 끓여 주었어요. 오빠, 차 정말 맛있어요.
군대에서 배운 유일한 생활 기술이야. 둘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남매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특히 아주머니들은 둘의 우애 깊은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런 남매를 보니까 눈물이 나네. 정말 보기 좋아.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책방 구석에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군인도 가족도 나라의 그늘이다. 전 중장이 그 문구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희생해야 다른 사람들이 햇볕 아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햇볕 아래 나와도 되는 것 같아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 차례야. 전 중장도 동의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서연 책방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기도 했지만 두 남매의 따뜻한 모습을 보러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떤 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 책 읽어주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서연과 전 중장은 기꺼이 그런 부탁들을 들어주었어요. 아저씨, 아줌마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용감하다기보다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전 중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지금도 그래.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바로 너희들 같은 아이들 말이야. 아이들이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오빠는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지켜낸 평화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뭘 고마워해. 가족이잖아. 밖에서는 마을의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